산속 암자 법당 안에서 한 비구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한 남자의 이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12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는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6세 중견기업 과장. 12년 전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5년 만에 재혼해 지금은 7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전처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잊으려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회사 동료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료는 주말에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산사를 다녀왔다며 신기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형, 진짜 이상한 거 봤어요. 산속 암자의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법당에서 혼자 계속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절하면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처음엔 경전 읽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동료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자 이름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이름이 형 이름이랑 똑같아서 좀 소름 돋았어요.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인데 뭐. 그래도 진짜 신기했어요. 주지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스님이 7년 전에 출가하셨대요. 근데 출가하신 이유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어느 날 암자에 나타나서 머리 깎아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동료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전처가 출가했을 리 없어. 그녀는 종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저녁 무렵 그는 결국 동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그 암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스마트폰을 꺼내 위치를 알려줬어요. 경기도 북부 깊은 산속, 차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비구니 이야기로 가득했죠. 혹시 정말 전처라면 왜 출가를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2년 전 이혼할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갔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선배 모임이 있다며 오후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겠다고 했죠. 아내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에 그 암자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산길을 달리는 내내 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죠. 만약 정말 그녀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 그녀를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드디어 암자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무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법당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삭발한 채 절을 하는 여인.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그 얼굴은, 그 옆모습은 분명했어요. 12년 전 그와 이혼했던 그 여자, 바로 전처였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가 부르는 이름이 그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왜, 대체 왜, 그녀는 여기 있는 걸까? 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고 있는 걸까? 12년 전 이혼할 때 아무 말도 없던 그녀가 대체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 그가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법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 안쪽에서 삭발한 비구니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였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전처의 얼굴은 놀랍도록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 눈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곧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나도 몰랐어. 내가 여기 있을 줄은.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법당 안쪽으로 물러섰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를 잊어주세요.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왜 여기 있어? 왜 출가를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대답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는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알아서는 안 돼요. 알면 당신도 괴로워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이 지긋한 주지 스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옛날 아는 분이. 주지 스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시주님,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속세의 인연을 이곳에 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지 스님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 전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봤죠.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의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눈물.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그녀의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임은 잘 다녀왔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다녀왔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출가를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킨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을까? 이틀 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그는 동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기 그 암자 말이야. 혹시 그 비구니 스님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주지 스님이 그러시는데 7년 전 출가하셨다는 것 말고는 별로. 아,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 그 스님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법당에서 500배를 하신대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해서라는데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500배,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게 나를 위해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죠. 그날 저녁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처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그녀 소식 아는 사람 있느냐고. 며칠 뒤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그 사람 말이야.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큰 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친구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딸을 잃었어. 너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 있었대. 근데 그 애를 사고로 잃었다고 하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그녀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다니.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결혼 5년 동안 그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그 애가 몇 살이었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살이었대. 이혼하고 6개월 뒤에 사고가 났다는데 그 뒤로 그 사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됐다더라. 아무도 연락이 안 됐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12년 전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어요. 말이 없었고 감정 표현도 적었죠. 그는 그저 성격이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비밀을, 얼마나 무거운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날 밤 그는 옛날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앨범 속 그녀의 미소는 지금 생각해보니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궁금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딸을 잃은 것과 출가한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을까요? 진실은 아직 절반만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딸을 잃은 것과 출가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왜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암자로 가기로요. 일주일 뒤 토요일, 그는 또다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난다며 집을 나섰어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이 일을 끝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전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이 아닌 공양간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녀가 혼자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승복 자락이 땀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또 오셨군요. 그녀가 장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그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알았어. 내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 아이를 잃었다는 것도. 그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끼가 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죠. 누가 말했어요. 친구한테 들었어. 왜 말하지 않았어? 결혼 생활 5년 동안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았으니까. 당신이 절 불쌍하게 볼 것 같았으니까.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혼자 키우던 딸이었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떠났죠. 저는 혼자 그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제게 따뜻했고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 얘기를 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딸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친정 간다고 한 건 딸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단 하루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었죠. 그 아이는 이해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려면 참아야 한다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녀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주말에 친정 간다는 그녀에게 언제 오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혼을 한 거야?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딸이 아팠어요. 백혈병이었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친정도 가난했고 저도 돈이 없었죠.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당신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죠.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당신은 불행하다고.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던 날이었어요. 술을 많이 마셨고 집에 와서 그녀에게 화풀이를 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당신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딸 얘기를 하면 당신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다음날 이혼하자고 했죠.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동의했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알았다 한들 달라졌을까요? 어차피 저는 당신을 속였어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죠. 그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딸의 병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죠. 왜 그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를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딸은 그렇게 떠났죠. 제품에서 10살이었어요. 마지막 순간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 마. 엄마 탓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그녀를 사랑했더라면,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제가 당신을 찾아갔었어요. 날 찾아왔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죠. 당신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죠.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빌려고 했어요.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이에요.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였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추운 겨울이었죠. 눈이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면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함께였죠.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였을까?
이혼하고 6개월 뒤라면 11년 전 겨울이에요. 그때 그는 누구와 함께였을까?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당신 아내였어요. 당신은 그 여자와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고 따뜻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죠. 그리고 일주일 뒤 딸이 죽었어요.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1년 전 겨울.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막 만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녀와 데이트를 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던 시기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처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를 찾아왔던 겁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다가왔더라면, 만약 그가 그녀를 봤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그냥 다가오지 않은 거야? 왜 말을 걸지 않은 거야? 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다가가요? 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건데, 제가 나타나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당신의 행복을 무너뜨릴 권리가 제게 있나요? 그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를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잔인한 운명을 향한 것인지. 그래서 출가를 한 거야. 그 아이를 잃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5년 동안 저는 시체처럼 살았어요. 매일 술을 마셨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길거리를 헤매다가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암자에 왔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들어온 거였죠. 주지 스님이 절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죽고 싶어서 온 거냐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살아서 참회하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500배를 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그녀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전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딸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를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요. 비겁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죠.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고 당신도 몰랐던 일이에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었어요. 무관심의 잘못이었고 사랑하지 않은 것의 죄였으며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한 죄였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12년 전 함께 살았지만 결코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었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그의 손을 풀었어요. 이제 가세요. 알아야 할 건 다 아셨잖아요. 이제 저를 잊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요. 그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실 딸이 당신 딸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전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올랐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설명해. 지금 당장 설명해.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당신을 만나기 석 달 전 일이에요. 저는 그때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죠. 짧은 만남이었어요. 한 달 정도였나? 그 사람은 직장 선배였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닮았다니 무슨 말이야? 너무 닮아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인가 싶을 정도였죠. 목소리도 비슷했고 말투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선배와 헤어지고 2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선배는 해외로 발령을 받아 떠난 뒤였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선배의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점이? 아이의 왼손 새끼손가락이요. 선배는 정상이었는데 아이는 약간 휘어 있었어요. 선천적인 거였죠. 그리고 귓불이 붙어 있는 것도요. 선배는 귓불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었어요. 귓불도 붙어 있었죠. 유전적 특징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었던 건 혈액형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5살 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형을 알게 됐어요. AB형이었어요. 근데 제 혈액형은 A형이고 그 선배는 O형이었거든요. A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요.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B형이었어요. B형과 A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 아버지가 선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근데 그 시기에 만났던 남자는 선배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친구 결혼식 2차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죠. 그날 한 남자와 실수를 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취해 있었고 다음날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며칠 뒤 당신을 소개받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술에 취해서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3년 전 여름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2차로 간 술집에서 그는 정말 많이 마셨죠. 그리고 어떤 여자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일어났고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설마, 설마 그날 밤 그 여자가 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확신할 수는 없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는 이미 죽었고 검사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가능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자신의 핏줄이었다면, 그는 자기 딸을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었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당신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당신 딸이었다면 제가 당신한테 알렸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아니었다면 당신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당신과 결혼하면서도 계속 숨겼죠. 혹시 아이가 당신 딸이라면 언젠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만약 그가 그 아이를 자기 딸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아이는 살아 있었을까요? 검사를 해봤어야 했어. 왜 검사를 안 했어?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돈으로요? 친자 확인 검사도 돈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살기도 바빴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 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쩌려고요. 괜히 당신 인생만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딸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암자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크고 맑은 눈, 환하게 웃는 입, 그리고 그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그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였어? 서연이요. 서쪽 서의 인연년.
좋은 인연을 만나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서연. 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딸이었을지도 모르는 아이. 자신이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암자를 덮었어요. 그는 사진을 돌려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작은 얼굴을,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가세요. 당신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체념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웠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죠. 어쩌면 자신의 딸이었을 아이. 자신이 살릴 수 있었던 아이. 그는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죠.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서연이가 나타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서연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신의 눈빛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아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자신을 떠날까요?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어요. 다시 암자로 가야 한다고요. 전처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 날 새벽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아 산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그 아이와 연결될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암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법당 앞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또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서연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발 말해줘.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당 뒤편 작은 정자로 그를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밝은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늘 웃으려고 애썼죠. 친정 어머니 집에서 지낼 때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크레파스로 엄마 얼굴을 그려서 보여주곤 했죠. 매번 엄마가 웃는 그림이었어요.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아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엄마 걱정만 했어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제가 밤낮으로 일할 때도 그 아이는 이해했어요. 엄마 힘들지.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살짜리가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착한 아이를 자신은 살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자신의 딸이었을 수도 있는 아이를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어. 그 아이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음 생에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날게. 그때는 엄마 울리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의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을 떨며 울었죠. 그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한참 뒤 그가 물었습니다. 묘는 어디에 있어?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시려고요. 응, 가야 할 것 같아. 그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근교 공원묘지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죠. 잠깐만요. 그녀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암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제가 간직하고 있던 건데 당신이 가지세요. 왜? 만약 정말 당신 딸이었다면 아빠도 가질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요. 7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그 안에 한 아이의 삶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가슴에 안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을 떼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발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죠. 차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그림들이 나왔어요.
서툰 솜씨로 그린 엄마 얼굴, 해와 구름, 꽃과 나비, 그리고 맨 아래 한 장의 그림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나, 그리고 물음표로 표시된 한 사람.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을까? 그는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섰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딸 서연, 2014년 3월 15일 별이 되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아. 겨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아빠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 걱정하며 아파했을 때 아빠가 손 잡아줬어야 했는데,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을까라고 적힌 그 그림을요. 아빠는 여기 있어. 늦었지만 이제 왔어. 서연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는 묘 앞을 떠나지 못했죠. 이곳을 떠나면 서연이와 완전히 이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지금 어디예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곧 갈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다시 올게. 자주 올게. 아빠가 이제 곁에 있어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7살 아들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내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다른 여자 생겼어요. 아내의 첫마디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요즘 당신 이상해요. 밤에 악몽 꾸고 밥도 안 먹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맞았으니까요.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우리 결혼 7년 동안 이렇게 당신 모르는 건 처음이에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어요. 전철을 만났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천천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암자에서 전철을 만난 것, 그녀가 출가한 이유, 딸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어쩌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 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계속 말했죠. 당신 마음 이해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지금 이 집에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거 알아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대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아들을 봐요. 그 애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의 방을 바라봤어요. 7살. 서연이가 그림을 그렸을 나이였죠. 자신은 지금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책임이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시간을 줘. 정리할게.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 자꾸 서연이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한단다. 아들이 잠결에 움직였습니다. 아빠, 중얼거리며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요. 며칠 뒤 그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상담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죠. 당신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맞아요.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연이를 잊고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가족도 포기할 수 없었죠. 일주일 뒤 그는 다시 서연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꽃을 들고 갔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말했죠. 서연아, 아빠가 자주 올게.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아빠는 지금 있는 가족도 잘 지킬게.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아빠. 엄마 말대로 행복하세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어요. 서연이를 가슴에 품고 지금의 가족을 지키며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서연이의 묘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아들도 함께 데려갔죠. 아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평안해지려면 그 아이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아들은 누나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누나지만 그래도 누나라고요. 묘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놓아두기도 했죠. 누나, 내가 그려줬어. 예쁘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울컥했습니다. 전처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기일마다 암자 앞에 꽃과 편지를 놓고 왔죠. 당신 덕분에 서연이를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어요. 그녀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회사에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도 다시 어울렸어요. 상사가 물었죠.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도 깨달았고요. 상사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쨌든 다행이네요. 집에서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당신이 서연이를 잊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잊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우리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정말 고마워. 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도 그를 꽉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어느 봄날 그는 아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꽃을 따서 그에게 건넸어요. 아빠, 이거 누나 묘에 갖다 놓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갈 때 가져가자. 아들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누나도 나처럼 아빠 좋아했을까? 그 질문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림 속에 물음표를 그려 넣었던 그 마음만큼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나도 아빠를 많이 좋아했을 거야.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말이야.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똑같네. 나도 아빠 제일 좋아하는데. 그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 하늘 어딘가에 서연이가 있을까요? 자신을 보고 있을까요? 서연아, 아빠야.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이제 너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내 동생도 잘 키울게. 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을까라고 적힌 그 그림을요. 그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음표 옆에 작게 글씨를 썼죠.
아빠는 여기 있어. 늘 내 곁에 있을게.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다가왔어요. 좋은 자리네요. 서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가가 너무 컸지만요. 아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 맞아. 너무 늦게 배웠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액자 속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이, 그리고 이제는 아빠까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처가 암자를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주지 스님도 그저 속세로 돌아갔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7년을 그곳에 있던 그녀가 떠나다니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그녀도 이제 내려놓기로 한 거겠죠. 참회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잘 됐어. 이제 그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바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오래 아파했으니까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며 평안을 찾을 시간이었죠. 그해 겨울, 서연이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묘를 찾았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아들이 만든 눈사람을 묘 앞에 세웠습니다. 누나 예쁘지? 내가 만들었어.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1년이 또 지났구나.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서연이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누나는 지금 행복할까? 그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럼 누나는 분명 행복할 거야.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만났을 테니까. 정말, 그럼 다행이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그도 미소 지었어요.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함께였지만 사랑도 함께였죠.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서연이를 알게 된 후로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도 서연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조금 덜합니다. 서연이가 내 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저 달빛이 서연이에게도 닿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든 그 아이가 평안하길 바랐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잠이 안 와.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아들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죠. 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줄 거예요. 아빠 사랑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아빠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는 서연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잠들었죠. 12년 전 이혼했던 전처, 그녀가 비구니가 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후에도 삶은 계속됐어요. 아픔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그러나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비록 서연이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가 준 교훈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하늘에서 서연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서연아, 아빠가 늦게 왔지.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너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었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요. 그것이 서연이가 바랐을 것이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였으니까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떠올렸죠. 잘 자렴 서연아. 아빠도 이제 잘게. 내일 또 만나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